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경쟁 구도가 사실상 삼자 구도로 재편된 흐름을 보이면서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로 나온 여론조사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부분에서 이제 조사한 내용이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40.1%, 윤석열 후보가 34.1%로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를 좀 넘어서는 격차로 윤 후보를 앞선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전주보다는 4.5% 오르면서 11.1%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누가 단일 후보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5.9%는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는 32.5%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이제 양강 구도가 계속 갈 것 같았는데 이제 두 자릿수로 넘어오고 한간에 15%까지 나오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서 이제 삼자 구도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삼자 구도가 됐다라고 봐야죠. 다만 이제 삼자 구도의 성격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세 후보가 비슷하게 다 나오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1강 2중, 하나는 2강 1중. 요거에 따라서 조금 이 단일화나 이런 거의 성격이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1강 2중의 경우에는 단일화의 어떤 추동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이 중이 합쳐가지고 특히 둘이 엇비슷하게 나올 때는 그리고 그래서 이길 때 1강을 이길 때는 굉장히 단일화에 대한 어떤 주변의 압력과 그런 서로 얻는 게 있으니까 물론 지는 후보는 경선에서 지는 후보는 많이 있겠지만은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승산이 있으면은 분명히 달려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단일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아요. 최근 여론조사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일단은 아직 바닥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바닥이라고 지금 보이는 윤석열 후보 그리고 정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정점으로 보이는 안철수 후보 요 두 사람이 지금 상황이 맞물렸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이게 시간이 지금 이대로 이 국면이 그대로 지속될 거냐라는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설 전에 가장 근접했을 때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 얘기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맞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일단 대한민국 최고의 단일화 전문가죠. 안철수 후보는 어찌됐든 본인이 의도해서든 의도하지 않든 많은 단일화를 해왔어요. 단일화도 해왔고 단일화 협상도 해왔고 하다가 깨진 적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들을 다 아는데 공통되게 나왔던 게 하나가 있어요. 단일화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은 다 안철수가 손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이제 여론의 블랙홀이 이슈의 블랙홀이 돼버리면은 사람들이 좀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렇다 보면은 원래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 쪽으로 돌아가는 경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의 어떤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조금 탄탄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상대방 지금까지 해왔던 옛날에 문재인 후보라든지 작년에 이제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렇다 보니까 단일화를 안 하겠다라고 지금 딱 스탠스를 긋는 게 훨씬 더 어떤 마지막에 하게 되더라도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선 우리 후보가 좀 하향 곡선을 그렸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하는 얘기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좀 많은 이견들이 있기는 해요. 전략적으로 보면은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가장 바닥일 때 협상을 했을 경우에는 협상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려놔야 되는데 그 올려놓는 게 빠른 시간 내에 될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물론 이제 좀 더 뒤에 얘기겠지만 공동 정부론도 얘기가 나오고 연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겠다는 것도 민주당에서도 얘기도 나오고 이 부분은 너무 큰 뒷얘기긴 하지만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동정부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한쪽의 기울기가 확 기울었을 때 나왔던 거예요. DJP 연합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종필 총재가 당시에는 이를테면은 김대중 후보를 앞서가지고 본인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지역연합을 통해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건데
지금 나오는 공동정부로는 이를테면 과거처럼 지역주의가 좀 공고했을 때처럼 뭔가 이런 지분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형태가 좀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조금 더 논의가 진척되기는 어렵지만은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에 이준석 후보와의 이제 통합 얘기, 봉합을 하면서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고 자신을 또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지지율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안철수 후보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는데 이를테면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한테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 아니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비율이 계속 지지하겠다가 전 100에서 20에서 30밖에 안 되고요. 바꿀 수 있다가 70에서 80입니다. 그 정도로 좀 유동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단점이었거든요. 네. 다만 지지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격차를 만약에 더 벌린다, 윤석열 후보랑 더 벌린다든지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지금 비호감도가 제일 낮아졌어요. 호감도가 제일 높아졌고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은 뭐 열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호감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충분히 단일화 협상이나 그런 것들에 이제 유리한 고지에 설 수가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한 여론조사 내에서 호감도가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지지율을 보게 되면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온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약간 뭐 과거에 비해서는 올라왔지만 조금씩 약간씩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그거보다 더 많이 하락한 것이 윤석열 후보고 올라온 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뭐 양강구도였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치고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좀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그만큼 못 올라간 걸까요? 그러니까 뭐 당과 개인의 후보 개인에 다 문제가 있는 거 문제라기보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토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말바꾸기 논란도 있고 태도 뭐 이를테면은 뭐 형수 욕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20대 30대 여성들의 지지가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부동층이 많거든요. 네.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차마 못 찍겠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 2020년 총선 때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권에서 55%의 지지율로 굉장히 앞서 나갔는데 이제 부동산 실정과 조국 사태 이후에 어떤 공정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2017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를 합치면 47%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48%였거든요. 그때 구도로 지금 다시 돌아갔다. 사실상 네. 47, 48 구도로 돌아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이 비호감들을 극복하느냐가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30대 부분을 부동층이라고 봤을 때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대녀라고 포함되는 20대, 30대 여성분들에 대한 집중을 좀 하시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조금 여가부 폐지 이 한마디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대남에 대한 집중 공격이 좀 들어간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촉법소년 이런 얘기 좀 하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좀 갖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세 개의 정책을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어떤 입김이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다. 그 윤석열 후보 후보에게는. 측에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페이스북에다가 일곱자 정책 발표, 일곱자 놀이라고 누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주목받는 게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뭐 이런 건데 네. 다만 이제 그거는 뭐 분명히 이제 그 20대 특히 남성, 특히 30대 남성까지 포함해서 그 여성가족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끌어오겠다라는 거는 분명해 보여. 그런 목표는 분명해 보이는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좀 과대평가됐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20대, 30대 남성들이 여성가족부 폐지한다라고 하면 와 잘했다라고 하면서 다 표를 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뭔가 이런 실용주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누가 집권했을 때 누가 나한테 더 도움을 줄 것이냐. 근데 여성가족부 폐지는 사실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지. 그거 하나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론도 딱히 그렇게 뭐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본다라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젠더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쪽에서는 스탠스가 애매합니다. 네. 모두를 안고 가야 된다.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도저도 잃지 않겠다라는 프레임 건데. 전쟁 안 하겠다. 예, 그런 거죠. 네. 그런 건데 여기 한쪽에 이제 말리면은 그렇다고 20대 여성만 여성들만 옹호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좀 더 진중한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틈새 시장을 굉장히 잘 노리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대중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치고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소확행 공약 이런 게 많잖아요. 뭐 탈모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공약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골프장 얘기도 또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좀 큰 정책 안 나오고 왜 이런 것만 보여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전략적인 거죠. 사실은 이번 대선의 특징이 큰 정책이 모든 후보가 다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 뭐 역대 정부를 보면은 어쨌든 큰 뭐 2007년에는 이명박 후보의 뭐 4대강 뭐 이게 논란이 되고 이를테면 뭐 이런 것들이 한 시대별로 다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없어요. 그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런 흐름은 이재명 후보한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에 대한 그 어떤 구도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윤석열 후보도 지금 소확행 공약 비슷한 것들 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누가 더 이익을 주느냐로 따지면은 이게 잘 정권 교체론 자체가 희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건데 네. 다만 이제 포퓰리즘 성격이 너무 강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수능 고난이도 문항을 없애겠다라는 건데 예. 이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거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들이 수기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건데 이거를 네. 대통령이 다 하겠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만능주의고 모든 걸 다 해야 되냐.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 무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또 반대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이제 먹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방역 패스 부분입니다. 이 방역 패스를 가지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 잘못된 정책은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응이 좀 부적절하다. 이 정도 선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방역 패스라는 게 진짜로 전형적으로 이익은 공동의 이익이고 네. 누군가 손해를 본다라면은 손해는 눈앞에 딱 가시적인 거예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가장 비슷한 게 병역이거든요. 군대 가는 거. 이건 국방이라는 공동체의 이익, 국가의 이익이라는 건 있는데 손해는 이를테면은 20대 남성들 군대 가면은 2년 동안 손해 보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병역에 대해서 뭔가 뭐 월급을 올려주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재명 후보도 그런 방역 패스가 정부 대응이 부족했고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거는 선거 국면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이거를 정말로 이제 정면 돌파를 하려면은 이게 어떻게 얼마나 이 방역 패스가 과학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 측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해서 내야 되는데 단순 비판만 한다고 그러면은 방역 패스 안 하면은 네네. 모두의 손해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설득 작업이 특히 이재명 후보는 여당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오히려 너무 대세에 편승해서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거죠. 네.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초반에 이제 과거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얘기할 때 정책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이제는 정책도 짧게, 답변도 짧게 좀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 전술이 두 가지 이제 이득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항상 말실수는 뭔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다가 달변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에서는 달변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변인 거는 확실합니다. 네.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서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말을 짧게 하고 몇 자로 해버리고 나머지 설명은 후보가 조금 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다 하는 선대위에서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후보의 단점을 커버하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슈를 강한 걸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당내 분란 이슈가 지금 다 묻혔습니다. 최근에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인데 다만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는 거죠. 이제 알아서 해석해라예요. 여성가족부 폐지 한자 7자 딱 던져놓고 이게 막 처음에는 기자들이 이거 해킹 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은 이게 너무 무슨 공약을 장난처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 여론도 지금 생기고 좀 일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짧아지는 선거운동 방식이 어떻게 보면 MZ 세대라고 일컬어진 2030을 위한 즉 이준석 대표가 생각했던 그런 식의 선거 운동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런 식의 선거 운동이죠. 그리고 그 의제도 이를테면 병사 200만 원 뭐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2030을 네. 그 이제 타겟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뭐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경우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이제 미지수고, 다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이렇게 되면은 다 양대 후보가 소소한 공약만 가지고 경쟁을 하면은 네. 소위 말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론이라는 거에 큰 틀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왜냐하면 정권 교체 여론이 50% 중반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이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누가 더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을 잘하느냐 이 문쟁으로 가버리면은, 포퓰리즘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도상으로 이건 단기 전술로는 가능한데 이 전체 선거의 틀로 보면은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봐야죠. 국민 입장으로서도 알고 싶은 내용보다는 몰라도 될 만한 내용을 더 많이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를테면은 한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국가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좀 거대 담론들도 좀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다 모르는 거고, 이를테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국토보유세 얘기했다가 철회하고, 네. 그러니까 뭐가 진짜 정말 거대 담론이 미는 트레이드 마크인지를 내가 아무도 됐을 때 모릅니다. 나라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예, 이게 그러니까 보여줘야죠. 네. 내가 됐을 때 탈모 약이 건강보험이 되는구나 이거는 알겠는데, 예를 들면 더 거대한 게 뭐가 바뀌는, 이거는 다 모르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선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예. 뭐 잠깐 얘기가 더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병사 봉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병사 봉급을 올려준다 역시도 젊은 세대를 위한 하나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군인들이나 젊은이들에 대한 니즈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할 것 같아요, 이들은. 그렇죠. 근데 이게 병사봉급 200만 원 얘기가 네. 12월 7일에 심상정 후보가 병사들 봉급을 최저임금으로 맞추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24일에 이재명 후보가 2027년까지 200만 원으로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가 병사봉급 2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언제 할지 어떻게 할지. 오히려 정책적으로는 구체적 디테일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다 했던 얘기예요, 사실은. 이걸로 차별화를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소확행 공약 이거 좋은데 네.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아직 미진하다 이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뭐 또 한 가지가 요즘에 또 가장 많이 핫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멸공 관련된 내용입니다. 멸공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인터넷에 돌고 있는 짤도 있죠, 그림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림뿐만 아니라 또 이번엔 또 윤석열 후보가 직접 또 화면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도 또 이 얘기가 많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한 25년 전에 군복무를 했는데요. 네. 그때 멸공의 횃불 부르고 지금 한 25년 만에 멸공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네. 예, 이게 그러니까 언제적 멸공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정용진 부회장은 본인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신세계 주가가 지금 6에서 7% 정도 빠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 타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지신 문제고, 정치권에서 뭐 나경원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뭐 윤석열 후보까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네. 멸공 이렇게 하면은 막 이를테면 뭐 사람들이 좋아서 그래 멸공하니까 우리 정권 교체하자 이렇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낡은 정당의 이미지, 옛날 프레임에 갇힌 정당,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세대 결합론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2030하고 60대 이상, 50대에서 60대 이상이, 그러면 2030한테 멸공 얘기를 하면은 이게 먹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지금 안이한 방식으로 지금 선거를 하고 있다. 선대위를 해체하고 재구성해도 지금 뭔가 지금 뭐 이게 중심이 없다라고 지금 비판을 좀 받아 마땅하죠, 이런 부분은.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면 될 텐데, 민주당에서는 또 열심히 또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놔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게 멸공이라는 거 요거가 너무 좀 낡은 얘기예요. 사실 뭐 공산당이 싫어요 정도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멸공이라는 건 한마디로 공산당을 멸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해외에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공존의 이를테면 가치, 이를테면 뭐 예전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적색 테러, 백색 테러도 있었고 뭐 서로 안 좋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멸공에 열광하시는 분들은 원래 윤석열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입니다. 중도층에서 멸공이라는 마케팅을 보고 찍으실 분들이 좀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제 의견입니다만 이거는 잘못된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되는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보면 이제 과거 뭐 조금 전 나왔던 내용이 몇 가지를 또 살펴보면 안철수 후보의 이제 급등 때문에 초반에 한 10%에 모자라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때는 민주당에서 우리 함께 해도 돼요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는 좀 분위기가 다른데라고 하면서 윤석열 아바타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공격이 과거요 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 뭐 이런 얘기로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즉 견제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건가요? 견제 대상으로 이미 들어섰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구애는 조금 많이 좀 잦아들었다. 지금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더 많이 확 떠버려가지고 완전 균형추가 무너져서 안철수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지금 최근 여론조사 몇 개가 안철수 이재명에서 양자 대결이 됐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지는 게 몇 개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라면은 이제 같이 견제를 해야 되는 고도의 정치 게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만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안철수 대표 쪽 사람과 뭐 권은희 의원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과거에 같이 세 명이 나와서 보수표를 나눴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과연 이번 선거를 앞두고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단일화를 해라 마라. 뭐 이런 거보다는 격려, 덕담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후보의 뭐 처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비판을 해왔던 게 그 홍준표 의원의 입장이었잖아요, 스탠스였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상대적으로 깨끗한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뭐 덕담 같은 거는 할 수가 있죠. 다만 거기에서 뭐 이를테면 더 나아가면은 해당 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선을 그을 거고. 다만 이제 예전에 2017년 대선 같은 경우에도 그때 홍준표 안철수 단일화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때도. 근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24%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1%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4%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홍준표 후보가 24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이를테면은 본인의 그런 후보 경쟁력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많이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향후에 단일화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예상을 하면 설 전까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뭐 알 수는 없는데 네.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품이다. 뭐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굉장히 많이 좀 윤석열 후보한테 실망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선대위가 이렇게 합쳐졌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게 아니거든요. 정책적 부족함이라든지 네. 아직도 그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단일화 논의가 나온다라면은 소위 말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2월 중순 이후 말 이 정도의 뭐 단일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